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전화의 하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하다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 전화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전화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전화를 앞으로 받아보시게 되면 다양한 전화가 옵니다. 자살 위기 전화뿐만 아니라 정말 다루기 어려운 반복 전화자라든가 또 장난 전화, 또 음란성 전화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런 문제 전화자는 그 전화자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상담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전화를 의존적이고 상습적으로 이용하거나 자기의 편의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문제 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전화는 우리 상담원 선생님들에게 정상적인 상담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봉사 의욕을 떨어뜨리고 내가 이런 전화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또 전화자 자신에게도 어떤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전화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생명의 전화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상담원들에게 상담의 그 봉사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또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기관의 어떤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화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람직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세를 갖는 하나의 방법은 전화자의 행동은 언제나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정신치료에서 환자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환자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은 그 사람의 적응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조현병 환자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조현병 환자들은 입증할 수 없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또 입증할 수 없는 신념을 가집니다. 입증할 수 없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청이나 환시, 환촉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보이고 듣는다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보지만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에요. 또 입증할 수 없는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과대망상 또 피해망상 어떤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증할 수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은 본인에게서는 옳은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정신치료에서 환자는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경험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전환은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적응해 온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훨씬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전화로 인해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시간이 남았더라도 사무실에 보고하고 또 봉사를 잠시 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례연구 소그룹이나 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상담원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 전화자의 유형을 1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사실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 12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폭언, 분노, 성문제 전화자, 성충족 전화자, 침묵 전화자, 제3자 전화자, 장난 전화자, 반복 전화자, 장시간 전화자, 성가신 전화자, 한상담원 전화자, 타기관 의뢰 전화자. 이렇게 12가지로 분류를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성충족 전화자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시간은 5번서부터 12번까지의 전화자에 대해서 상담 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폭언 전화자입니다. 이 폭언 전화자는 상담원이나 기관에 욕설을 하거나 비난이나 악의적인 언행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들이 왜 기관에 욕을 하고 상담원을 비난할까요? 사실은 상담원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현재 삶의 상황이 불만스러운 거죠. 욕구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별히 과거의 상처가 원인이 돼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전화하는 목적은 자기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을 배출하는 통로로서 이 전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이 전화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 불만이나 좌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원들이나 이 기관에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배출구로서 상담원이나 기관의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비판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폭언은 개인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문제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냉정한 태도를 지켜서 그 사람과 나와의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보호를 해나가야 됩니다.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같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욕을 하시게 되면 상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전화를 끊어도 그렇고 전화를 안 끊어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충격이 큽니다. 이럴 때는 이제 차후에 슈퍼비전도 받고 또 사무실에 보고도 하고 해서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도 내가 좀 참고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적응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전화를 열심히 인내심을 갖고 전화를 받아주는데 계속 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은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통화하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화를 종료하고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말 마음이 좀 가라앉으시면 그때 제가 전화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상담 후에 셀프 케어, 자기를 보살피는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일 전화자의 패턴을 우리가 잘 기록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폭언 전화자와 비슷한 전화자의 유형 중에 하나가 분노 전화자입니다. 이 분노 전화자는 상담원 개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분노는 자기 기대했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한 삶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감이죠. 여기서 욕구 불만, 그리고 그래서 생기는 삶의 어려움이나 불공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강하게 분노를 표현하고 그런 강한 그런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우리 상담원에게는 방어적이 되게 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전화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힘드셨군요.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화를 다 내실까요? 이런 공감적인 언어로 반응을 해주고 비판하거나 또 감정을 맞받아쳐서 함께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그 폭언 전화자도 감정적 거리를,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분노에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전화를 받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 평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노가 폭언이나 위협으로 이어져서 계속 갈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상담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명확히 표현하고, 또 언행을 기록하고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담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감정적인 소진이 느껴질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상담을 받고 그러면서 슈퍼비전도 받고 해서 자신의 감정의 흔적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흔적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소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성문제 전하자입니다. 네, 이 성문제 전하자는 자신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이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성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임신에 대해서,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 성병에 대한 거는 사실 성병은 조기 검사와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 같은 데서 찾지 말고 정식으로 보건소나 병원 같은 공식 기관에서 검사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니까 분명히 당신 그것을 도움을 받고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거나 또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임신 같은 경우도 임신 전후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혼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사실 미혼모 같은 경우들이죠. 임신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임신 중절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을 상담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주체는 본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전문 기관에 정확하게 가서 보호자와 같이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도 특별히 이렇게 성적 지향, 이런 성적 지향, 또 정체성 같은 경우는 개인의 정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판단을 하거나 교정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그 사람이 성적 정체성의 문제로 인해서 낙인을 받고 차별을 받았던 그 상처, 그 감정들을 경청하고 그 감정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줄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떻다 하고 이론적으로 논쟁하거나 따지지 마셔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감정적인 공감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112나 1366 여성 긴급전화 이런 쪽에 안내를 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전화를 받을 때 상담원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자원 정보를 얻고자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판단이나 평가나 또 교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혹시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
상담원 자신이 성인식이나 성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이 사람과 다를 때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상담원은 성 문제에 대한 내 편견을 자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또 객관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성희롱이 목적인 경우, 음란성 전화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전화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성 문제 전화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주지만 어떤 판단이나 평가나 비판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말한 걸 다시 정리하면 성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되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요. 또 전문적인 정보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알 수 없는 범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화자의 표현이 음란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상담 목적을 확인하고 의도가 명백할 때는 상담을 중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전화에 보고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성충족 전화자입니다. 이 성충족 전화자로 인해서 우리 상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전화자가 성충족 전화자 또는 음란성 전화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충족 전화자는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상담원을 도구화하거나 파트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남성이고 또 음란한 언어나 성적인 환상,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화를 하는 목적이 자기의 성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상담원과 대화를 하면서 자극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상담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 상담원들은 대체로 이런 성충족 전화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화를 처음 상담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처음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나 또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나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이분이 어떤 분과 상담할 때는 상담을 잘 받아주는 것 같고 또 어떤 상담원과 상담할 때는 전화를 안 받아주는 것 같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상담을 매뉴얼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대응하는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이분들은 계속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분이든 오래 하신 분이든 일정한 매뉴얼대로 상담을 받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성충족 전화자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위형입니다. 끝날 때까지 전화를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성적 행위가 인지되는 즉시 통화를 종료해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자기의 성적 자극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환상형입니다. 이 상담 중에 성적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영화를 봤다고 얘기하면서 영화의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세밀한 부부 관계의 어떤 성적 불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은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성적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환상을 이야기해 나가면서 상담원과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극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통화의 목적이 자기의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 상담은 계속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종료해야 됩니다. 5분을 넘기지 않고 상담을 종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상투적인 수법은 나는 처음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했어요. 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원에게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성 문제가 이렇게 내가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든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처음 전화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마치 처음 전화하면서 성 문제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해서 전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문장은 신뢰를 얻기 위한 유인성 발화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전화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전화하다가 성 문제를 너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극적이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자위 중인 것 같네요.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전화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통화를 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감정의 개입 없이 사실 중심으로 한 번에 종료를 고지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전화 상담이 왜 상담을 해야 되느냐? 생명의 전화 상담은 상담을 하는 목적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 이 상담을 계속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화가 상대방의 성적 충족을 위해서 이용당하거나 상대방의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 상담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이 전화를 통해서 더 의존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원도 힘들지만 내담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전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의할 점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당황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아, 저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적응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요. 매일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오프라인에서 좋은 관계를 못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착한 태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좀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통화를 종료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이어서 얘기한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생명의 전화 상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당신은 성적 상대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네요. 우리는 당신을 돕는 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정말 원하신다면 성문제 전문 상담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전화를 끊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전화를 받을 때는 해야 될 일, 침묵과 간략한 반응을 간략하게만 반응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정보를 알리지 마세요. 감정보다 사실 중심을 유지하고 객관성, 평정을 유지해야 되고 음성의 톤을 낮게 그리고 짧게 그리고 공감을 하지 마세요. 공감은 가급적이면 억제하세요. 성적 정보, 개인적인 성적 정보 공유를 제한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까지도 무시하지는 마세요. 확고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종결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나 호기심 같은 것을 통해서 자꾸만 물어보지 마세요.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립하거나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또 아주 친근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음성 톤을 좀 무겁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약속이나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시고요. 종료를 왜 종료하느냐에 대한 논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분들은 성희롱죄로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침묵 전화자까지 더 하겠습니다. 이 침묵 전화자는 그 전화를 걸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전화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침묵 전화자가 왔을 때는 갑작스럽게 끊지 않고 같이 상담자가 같이 침묵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상담원이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전화자들은 전화를 처음 걸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전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처음 전화를 해서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게 긴장감도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전화자들은 전화를 할 때 침묵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전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원이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하고 전화를 탁 끊지 않고 좀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성급히 끊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유로 침묵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망설이고 긴장되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침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침묵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안심과 여유를 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고요. 부드럽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네요. 제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좀 내담자가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나 시간이 가도 계속 침묵이 한 3분, 4분 계속 침묵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화를 걸었지만 막상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긴장이 돼서 전화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다음에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마음의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전화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부드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그 내담자가, 전화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안심과 여유를 주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